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미메시스에 대해서 철학적인 어떤 흐름 또는 문명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메시스가 예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술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미메시스를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건 누구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것 같은데 세잔이라는 화가입니다. 세잔은 현대 회화의 상징이죠. 흔히 어떤 유파로 따지면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세잔은 그 현대 회화, 현대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세잔의 이 사과 그림은 특히 아주 높이 평가받는 그림입니다. 그 전에 세잔 그림을 제가 보일 때는 산 그림을 보였잖아요. 산. 그때 그런 말 설명드렸죠.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산이 아름다워서 이걸 조형적으로 모방해야 되겠다. 이게 미메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돼서 나무가 나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야만 진짜 그림이다. 예술이다. 그런 얘기했죠. 바로 그게 미메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타자가 돼서 즉 내가 나무가 돼서 산이 돼서 사과가 돼서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사과가 나를 통해서 자기를 그린다는 거죠. 바로 그게 미메시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식의 주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그림을 이 세잔의 그림을 잘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보인 그림으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 세잔의 사과를 보시면 여기에 어떤 주체의 원근법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이 사과가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냐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 사과의 그러니까 그 기운, 그 사과의 어떤 힘, 사과의 어떤 그 자체 내부의 어떤 말로는 해명될 수 없는 어떤 그 기운이 이 자체 내에 느껴진다고 그래요. 세잔의 직접 사과를 보면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 본 사과가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본 사과가 한 사과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잔의 사과가 세계 3대 사과네, 5대 사과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왜 생기냐? 그만큼 이 세잔의 사과가 예술사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미메시스란 말하고 대비되는 재현, 조형적 모방, 그것이 근대성이고 그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상 자체에 자신을 던져서 그 대상이 주체가 돼서 작품이 되는 어떤 그런 예술에서의 미메시스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화가가 세잔이다. 폴 세잔이라는 화가인데 바로 그 화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메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비판 이론가 테오도 비젠구른트 아도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미메시스적 반응의 도피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메시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성 또는 인간 이성의 이름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주술적인 즉 버려져야 될 주술, 마법, 신화의 잔재라고 취급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추방됐다는 거죠. 미메시스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추방됐어요. 우리는 지금은 주체성을 강조하고 합리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미메시스적 반응이 추방됐는데 오직 예술에만 그 미메시스적 반응 방식이 살아있는 형태로, 숨겨진 형태로 또는 도망간 도피처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현대 문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현대 문명의 어떤 폭력적인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서 어떤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에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합리성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을 극복하려면 그 잔재, 어떤 희망의 뿌리가 다른 곳에는 없지만 예술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예술에 남아있는 희망의 뿌리를 가지고 문명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 이런 이론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르라는 철학자예요. 그에 따르면 예술이라는 것은 비개념적 유사성이에요. 이 개념이란 말은 일종의 합리성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비개념적인 유사성을 말하는 미메시스를 설명하면서도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개념을 통해서만 우리가 호환될 수 있거든요.
어떤 비합리적인 미메시스는 호환이 쉽지가 않아요. 강의를 하려면 제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문명은 개념에 의해서 지배돼요. 이 말은 또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깊지만 우선 간단하게 그러니까 넘어가면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의 대변인이다. 그런데 예술은 개념적 인식과 대비되는 비개념적 유사성, 곧 미메시스의 대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개념적 인식이란 뭐냐면요, 주체와 객체가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술적 인식은 주객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멋진 여학생이나 남학생 만났어. 아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딱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춰져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미메시스 반응이거든요. 그 안에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전에는 전혀 우리가 콩깍지 있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자세히 보니까 이제 키가 작네, 키가 작가하네, 얼굴도 시커머네, 뭐가 좀 이렇게 못생긴 것이 많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하죠. 쪼개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를 쪼개서 보는 것, 피부색을 쪼개서 보는 것, 얼굴, 코 모양을 쪼개서 보는 것,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분석이거든요. 나누어서 쪼개서 분석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말하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얼마 전까지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빠져나와서 이제 내가 주인이 돼 상대방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강한 사람, 개념적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 대체적으로는 권력 어떤 능력이라든가 현실에서 조금 우리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성향이 강한데 자기만 중심이에요. 그래서 대상 세계를 분석을 잘해요. 합리적으로 설명도 잘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빠지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처음에 누구를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지 못해요. 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야? 저 사람은 키가 얼마냐?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 스펙이 뭐야? 또 나중에 저 사람하고 오래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결혼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미 계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상대방은 대상화시키는 거죠. 객체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 즉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의 것을 주객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념적 인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주객의 이분법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것이 예술에 있어서 미메시스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인식은 예술적 인식 또는 미메시스적 반응과는 반대되는 개념적 인식이란 대상의 질적인 특수성을 사상한다는 말은 제거해버린단 말이죠.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대상을 주체의 개념체계로 환원시키고 동일화시켜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을 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쪼개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으로 나하고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안 싸우다가 어느 순간 싸울 수쯤 오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왜 그래? 이런 것은 전부 그때부터는 이미 개념적 인식으로 대결하기 때문이에요. 왜 개념적 인식으로 대결하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적 인식의 대결이 생기면 서로가 뭐라고 하냐? 서로가 상대를 자기화하려고 그래요. 나를 자기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타자화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자기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대결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 인식은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거고 폭력을 불러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화라고 동일시한다는 거죠. 현대 문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명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술적 인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과 친화성을 통해서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적 인식이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보고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것. 그래서 타자를 내 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개념적 인식이라면 미메시스적인 예술적 인식이란 거꾸로 내가 타인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타인과 되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해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배에 억압된 요인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다면 개념적 인식과 예술적 인식을 맞대기를 해야 되냐? 사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는 개념적 인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술은 맞짱을 뜨기는 아직 그런 힘이 없죠. 그래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개념에 의해서, 개념의 지배에 의해서, 이 개념이라면 합리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이성 또는 동일성, 이것의 지배에 의해서 억압된 요소들을 대변하는 것이 예술적 인식이다. 또는 개념의 그물 사이로 빠져 달아나는 요인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개념적 인식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보완이다. 그래서 결국은 개념적 인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통할 수 없습니다.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만나서 언젠가는 개념적 인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성대를 다 자기화하려고 하는 욕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 인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인식을 끝없이 비판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예술에서의 미메시스의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도르노라는 대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메시스는 아주 오래된 미학 또는 예술, 문화의 어떤 개념이지만 여전히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현대 미학에서도 또는 현대 예술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힘을 가진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에 반대하는 미메시스란 말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함부로 쉽게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없이 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한 방에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예술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술과 사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현대 예술은 이미 종교적인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 더 나아가 사회 역사적 세계, 도덕적 요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그 스스로 자율성을 획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회와 예술은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되느냐? 다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안티테제이면서 사회로부터 직접 연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주 의미심장한 또 멋진 아주 깊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명시적으로 뭐 주장하는 게 있습니까? 어쩌자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슬로건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이 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직접 뭔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내용은 없어요. 여기 안에. 어디서도 직접 연역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이 안에. 하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함축되어 있냐면 자세하게 보시면 이 가난한 어떤 시민들, 그래서 저녁을 감자로 먹는 시민들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잘 보시면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면 가련해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그런 느낌을 처음에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남루한 옷을 입고 감자를 먹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 이 전체적인 느낌이 나 괜찮아, 내 삶도 멋져, 이 하나하나 이 감자 이 하나에도 뭔가 원색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단하게 현실을 견뎌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함부로 이성의 기준, 합리성의 기준, 도구적 어떤 이성에 의해서 또는 계산적인 이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스펙이 낮고 이 사람은 월급도 낮고 벌이도 낮은 삼류계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가가 이 사람들을 교환가치에 따라서 얼마치나 되는 사람들이고 감자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불행할 거야, 이 사람들은 가난해,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 구제해야 돼,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은 어디에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계를 우리 방식대로 재단해서
우리 방식대로 뭔가 가난하다, 연민을 쏟아붓고 여기에 구제를 얘기하고 이런 담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장해가는 모든 담론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예술은 사회에서 직접 연역된 어떤 명시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에 종속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어떤 명시적 발언은 없어요. 하지만 사회에 대한 사회적 안티테제를 하고 있다. 사회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부정해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 안에 있으면서 사회를 부정하는 힘, 바로 거기에 예술의 힘이 있어야 된다. 퇴근한 노동자들의 모습이죠. 퇴근한 노동자들의 누구 그림 같아요? 에드와드 뭉크의 그림입니다. 뭉크의 노동자들이라는, 퇴근한 노동자들의 모습이죠. 보십시오. 뭔가 정확하게 뭔 말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술이 명시적 언어를, 사회에 대한 명시적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술이 그가 의도하든 그 사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사회에 대해서 직접 어떤 것을 연역해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방식으로 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술과 사회가 맺어야 될 어떤 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도르노 얘기인데,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술이 빈틈없는 사회의 구조망에 직접 항의를 제기한다면 스스로 그 망에 얽히고 말 것이라는 거죠. 가끔 그런 예술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조금 약간 어떤 숙성이 덜 된 작가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작품에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딱 해버려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아, 가난한 사람들은 돕자는 얘기구나. 아, 가난한 사람들을 뭔가 좀 멸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되면 그가 혹시 빈틈없는 사회에 항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망에 얽혀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로 직접적 항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명시적인 언어로 손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세계는 자신이 부정하는 것조차 흡수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양분으로 삼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는 절대로 현실을 명시적으로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판하는 체계에 오히려 흡수돼서 이용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단방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술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현실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틀, 체계를 살찌우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명시적 언어로 사회에 또는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예술은 함부로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예술은 오히려 화해된 세계를 표시하기보다는 어떤 암호문처럼 드러낸다. 파울 끌레의 유명한 작품이죠. 새로운 천사라는 작품이죠. 새로운 천사라는 파울 클레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천사 같나요? 정말 많이 뒤틀리고, 그러나 날개는 또 이상한 형상이고, 나중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에서 역사 철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으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술이 지향하는 진정한 화해는 부정적인 화해하고 사이비 화해가 있는데, 말하자면 화해를 한다 할 때 이런 거 있죠. 그냥 겉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 이렇게 좀 화해하자, 이것은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화해라는 거죠. 사이비 화해예요. 진정한 화해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암호문처럼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 속에서는 탄핵과 기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술이 지향하는 화해는 탄핵 위에서 꽃인 거예요. 탄핵의 기초 위에서 내가 피우는 꽃이 아니고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설픈 화해가 아니라 화해되지 않은 상태를 구현하는 것. 예술은 절대로 화해된 상태, 예쁜 천사를 그려버리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화해돼 버린 상태를 그려버리면 그건 사이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탄핵, 뭔가 그 명시적인지는 않지만 그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어떤 본질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몰락하는 형상이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암호문처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래서 예술은 폐허가 된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언뜻 보면 예쁘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네온 사인이 막 휘황찬란한 어떤 시내를 나가다 쳐봐요. 시내 네온 사인이 화려하죠. 야, 이 네온 사인이랑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죠. 낮에 보면 흉측스럽죠. 낮에 보면 불 꺼진 뒤에 대낮에 보면 흉측스럽죠. 그러면 이 네온 사인이 켜진 상태로가 화해된 상태일까요? 예술은 바로 네온 사인의 불빛에 의해서 화려하게 조명된 도시를 그려내야 될까요? 아니면 불이 꺼진 다음에 흉물스럽게 흉측스럽게 들어있는 속내를 드러내야 될까요? 바로 현대 예술에서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은 바로 투자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이 사회가 폭력에 의해서 점철된 이 사회가 화해된 진정한 인간적인 사회로 가려면 예술은 네온 사인 불빛에 의해서 가려진 어떤 도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흉물스럽게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어떤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안에서 암호문처럼 화해의 기운이, 꽃이 스스로 피어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얘기된 것입니다. 조금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술이 사회의 종속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속 변수, 즉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은 사회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 발언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돼버려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 안에 있으면서 사회를 부수는, 그것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부정해 가면서 부정적인 속살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화해는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술가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예술가의 작품 안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언젠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겠죠. 예술가는 그 암호문을 시민들에게 또는 관람객에게, 청자에게,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멈춰야만 예술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적인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더 어려운 얘기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그림을 많이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